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 육상 생태계 보전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정은주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은 육상 생태계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4가지 내용으로 목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육상 생태계의 이용, 두 번째, 숲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며 관리하고, 세 번째,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네 번째,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9개의 세부 지표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으로 3개의 부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의 핵심은 바로 이 숲입니다. 숲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로 덮여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숲을 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숲은 평지에 있던 산에 있던 그 주인공은 바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의 내용과 함께 이 숲이 왜 이곳의 핵심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태계의 개념, 숲의 기능, 그리고 기후 변화와 숲의 상관관계,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숲의 기능의 연관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여러분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숲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가 숲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5번을 달성하기 위한 숲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생태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생태계라는 것은 지구상의 한 공간에서 생물과 비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생물이라는 것은 바로 버드나무, 토끼, 가재, 개구리, 독수리, 식물성 플랑크톤, 세균과 같은 식물, 동물, 미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비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 공기, 구름, 물, 토양 같은 환경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물과 비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러한 복잡한 생태계 안에서는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지구에는 해양과 육지 크게 2가지 생태계가 있는데 육지에 있는 것을 육상 생태계라고 합니다. 육상 생태계는 온도와 강수량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생태계가 지구 6개 대륙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 숲의 면적은 비교적 적은 듯이 보이지만 육상 생물종의 약 80% 이상이 이곳의 삶을 의지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숲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의 어떤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숲의 기능은 산소 생산,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흡수, 수온 함양, 생물 다양성 보존, 토사 유출과 붕괴를 방지하고 목재와 같은 물질을 생산하며 기후 조절, 산림 경관, 산림 휴양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5번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온실가스 흡수와 생물 다양성 보존입니다. 이는 지구가 온난화와 자원 고갈로 처해 있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숲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의 산림 면적은 약 40억 헥타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있는 열대 우림이 45%를 차지하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7%를 차지하는 곳은 북극 주변에 있는 한대림입니다. 한대림에는 이렇게 침엽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계절이 있는 온대림입니다. 온대림은 대부분 살기 좋은 기후라서 많은 사람들이 숲을 파괴하여 이제는 천연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1%를 차지하는 것은 난대림과 아열대림으로 온대림과 열대림의 중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마존의 열대 우림인데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산소를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나무가 산소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광합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를 발생하고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사용하는 원료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식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는 몸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나무의 크기처럼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나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우린 숲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숲은 이산화탄소 저장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림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산림이 파괴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이렇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기도 하고, 산림에 있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벌채를 한 이후에 다시 나무를 심지 않거나 그곳을 농경지로 다시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광물과 같은 자원을 채굴하고 다시 방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물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는 이런 사막화 현상에 의해서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림 면적이 대단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2010년부터 10년 동안만 해도 4,700만 헥타르라는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5배가 되는 면적입니다. 초기에는 열대림이 먼저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한대림까지 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의 파괴가 심해지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832년만 해도 284ppm이었던 이산화탄소는 100여 년 만에 100ppm이 늘어난 384ppm이 되었고, 불과 10여 년 만에 30ppm이 늘어난 현재는 413ppm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산화탄소의 증가 추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해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금도 64억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에 있는 산림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30억 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의 1번, 2번, 3번 지표는 산림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산림 파괴를 중지하고,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고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지표로 삼고 있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숲의 다른 기능까지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다양한 종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보았던 다양한 생태계도 이 생물 다양성에 포함되고, 또한 한 생물이 지닌 여러 성격의 유전자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지구에 있는 약 1,400만 종의 생물이 있고, 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성격의 유전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 다양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림 파괴와 기후 온난화 때문입니다. 육상 생태계에 있는 생물이 빠르게 멸종하고 있는데,
2019년 한 연구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50년간 약 571종이 멸종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적인 멸종의 속도보다도 50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 중에 동물은 8%, 식물은 22%가 멸종을 하였는데 보다시피 식물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은 기후변화나 서식지 이동을 재빠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이 파괴되면서 함께 멸종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멸종한 571종 중에 491종은 적색 목록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이는 우리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이 멸종하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인류는 숲에 있는 생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양식이라든가 약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야생에서 온 것들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바나나나 감자, 옥수수 같은 것도 다 산에서 온 것들이고 타미플루의 원료로 사용되는 정향나무의 종자나 상처 치료 연고에 쓰이는 병풀이나 또는 항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붉은 사슴 뿔버섯 같은 것들도 모두 산림에서 온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살아갈 수 없게 될 겁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먹이 그늘입니다. 육상 생태계에서 식물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식물은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은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종이 멸망하게 되겠지요. 특히 최상위 포식자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인류가 바로 이 최상위 포식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모두 다 생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태계에서는 토종에 있는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들도 식물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외래 침입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시박 덩굴이나 단풍잎 대지풀 같은 것을 수입하였었고 관상용으로 핑크뮬리라는 것을 수입하였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지구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에 지표 4번, 5번, 7번, 8번은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보장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할 것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종식하고 또 생태계를 교란하는 이런 외래종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국가의 이익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유전 자원 활용에 따른 이런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하고 또 동시에 인류에 필요한 유전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나라들에서 가지고 있는 생물 자원과 전통 지식을 이용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건강 보조제나 또는 의약품들을 만들어서 엄청난 이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통 지식과 자원을 제공한 나라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후디아라는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이 후디아는 아프리카의 산족이라는 일부 민족이 여러 날 사냥을 하면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사막에 있는 이런 후디아라는 선인장을 먹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림은 어떤지 볼까요? 예,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 변화는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지난 50년간 여의도의 1200배가 넘는 산림이 줄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70%에 이르렀던 산림 면적이 지금은 63% 미만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추세는 연평균 기온이 지난 30년 동안 서울권에서는 1.5도씨가 상승하였고 농어촌 해안 지역에서는 0.6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온도 변화가 심했다고 하는 펠레오세, 에오세 극열기에 1도가 상승하는데 4,000년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과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열기에 많은 종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보다 더 극심한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이 멸종할 것인가는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산림 파괴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점차 멸종해가는 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런 가시연꽃, 암매, 털복주머니란 한라 솜다리 같은 식물들은 없어지고 있으며 구상나무는 이제 한라산에서 자생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IUCN과 마찬가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267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앞에 보았듯이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해 놓지 않은 종에서도 많은 종이 멸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식물의 개화 시기와 개화 기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카시나무의 개화 기간 연구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아카시꽃 개화 기간이 50%나 줄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30일 동안 우리가 아카시꽃을 볼 수 있었으면 2017년도에는 16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 꽃의 꿀을 먹고 사는 벌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영향을 주게 되겠죠. 또한 우리도 꿀을 먹으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겁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벌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벌이 없어지면서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나 다른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벌이 없어지면 모든 생물이 멸종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벌은 중요한 생태계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여러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물종은 약 10만 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록된 것은 총 5만 2천 종이 되고 그 중에 식물은 5,500종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 식물들은 943종이 되는데 점차 기후변화와 산림 파괴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이 멸종하지 않도록 백두대간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연간 3,6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800만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등록 자동차 수는 2,470만 대로 800만 대의 3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흡수하려면 지금의 산림 면적보다 3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매년 소나무 13그루를 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산림은 이미 나무로 꽉 차 있고 땅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까 보셨던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속해서 산림 면적은 줄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인목 축적은 늘어났습니다. 인목 축적이라는 것은 바로 탄소 저장량입니다. 나무에 목재 기둥을 만들 수 있는데 목재 기둥 길이 3m, 폭 10cm의 하나는 탄소를 저장하는데 8.3kg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 8.3kg이라는 것은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습니다. 숲에 있는 나무는 탄소 저장고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속에 저장해 놨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장해 놓은 이산화탄소를 목재로 사용하고 목재를 벤 곳에 다시 나무를 심게 되면 또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 저장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목재를 사용하면서 조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벌채한다고 하면 모든 산이 민둥산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산림 기능 구분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연환경 보전, 산림재해 방지, 수원 함양, 생활환경 보전, 그리고 산림 휴양과 같은 공익적 기능으로 64%가 차지하고 있으며 앞에 벌채를 할 수 있는 목재 생산림은 36%뿐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숲은 36%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이 모두 벌채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벌채를 한 이후에 방치하는 모습으로 많은 실망감을 주었겠지만 지금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러 수종을 심고 있고 또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데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매해 13그루의 소나무를 심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숲은 인류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숲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도 숲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영국의 글래스고에서는 제2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그런 약속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탄소 흡수원인 숲을 지키고 나무를 더 많이 심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토양을 회복하며 산불 진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산림 토지 이용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숲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의 핵심이 바로 숲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번의 내용과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기후변화와 숲의 상호관계, 그리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숲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셨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들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육상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숲에 대한 이해와 육상 생태계 보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